경쟁자를 단연 앞서는 무인 항공기. 이 강력한 기계는 강한 바람과 높은 고도를 쉽게 처리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트럭조차 닿을 수 없는 외딴 공사 현장입니다. 도로를 내자면 보호구역을 뚫고 지나가야 하고 헬리콥터조차 절벽과 철탑, 전력선 사이를 안전하게 비행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이제 건설 자재가 허공으로 솟아오르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강철 구조물, 콘크리트 부재, 설치용 장비와 공구들을 중량 화물 드론이 하나하나 조금씩 실어 나르는 풍경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중국의 하늘을 나는 건설 혁명 뒤에 숨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입소문을 탄 영상들은 마치 드론이 타워 크레인 전체를 하늘로 들어 올리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면서도 동시에 한층 더 중요합니다. 중국은 건설업계의 가장 오래된 난제 중 하나를 드론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장비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어떻게 건축물을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크레인이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발생하는 문제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산이라는 난관. 진짜 문제는 단 한 번도 크레인 그 자체였던 적이 없습니다. 진정한 난관은 크레인과 작업자, 그리고 자재가 도달해야 할 장소에 발을 들이는 일이었습니다. 외딴 산등성이의 우뚝 선 송전탑을 떠올려 보십시오. 볼트 하나조차 조이기 전에 무거운 장비들을 먼저 그 현장까지 들여보내야 합니다. 철탑 섹션, 콘크리트 부재, 공구들, 케이블, 그리고 각종 체결 장비와 작업자 보급품까지 건설을 전제로 한 번도 설계된 적 없는 험지를 가로질러 이 모든 것을 운반해야 합니다. 예전에 엔지니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뿐이었습니다. 산허리를 깎아 진입로를 내거나 계곡 사이로 임시 삭도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동원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헬기는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천만한 데다 철탑과 전선 주변에 자리 잡기도 까다롭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본래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새로운 문제가 생겨납니다. 도로를 내면 땅이 손상됩니다. 삭도는 그 자체로 또 하나의 공사를 필요로 합니다. 헬리콥터는 숙련된 승무원, 기상 조건에 맞는 짧은 시간대, 연료, 그리고 넓은 안전구역을 요구합니다. 보호림과 깎아지른 절벽, 외딴 전력망 경로에서는 이렇게 현장에 진입하는 단계 자체가 공사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대목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때로는 구조물 자체가 가장 큰 난관이 아닙니다. 진짜 난관은 첫 번째 자재를 구조물이 세워질 현장까지 옮기는 일입니다. 바로 이 격차를 중국의 중량 화물 드론들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드론들은 산을 오르기 위해 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숲을 가로지르는 케이블도 필요 없습니다. 건설 현장을 하나의 좌표로 바꿔버립니다. 중국 드론이 실제로 들어 올리는 것. 바로 이 지점에서 입소문을 탄 이야기가 과장되곤 합니다. 일부 영상에서는 중국이 드론으로 타워 크레인 전체를 집어들어 장난감처럼 건물 위에 떨어뜨리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게 아닙니다. 완전히 조립된 타워 크레인은 오늘날 하늘을 나는 어떤 드론에게도 턱없이 무겁습니다. 마스트, 베이스, 균형추, 붐, 모터, 그리고 각종 하드웨어까지 합치면 타워 크레인은 수만 킬로그램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그 기계 전체를 집어들어 하늘로 나르는 건설 드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이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아마도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 드론들은 원래 도로와 트럭, 크레인, 케이블카, 헬리콥터가 있어야만 실어 나를 수 있었던 자재와 장비들을 허공으로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타워 구조물, 공구, 설치용 부품, 콘크리트 구성재, 전력망 장비, 유지보수 도구까지 드론은 반복 비행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나르고 있습니다. 크레인 한 대를 통째로 들어 올리는 장면보다는 덜 극적으로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실제 인프라가 건설되는 방식입니다. 타워는 거대한 완성체 하나로 현장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조각조각 나뉘어 도착합니다. 드론이 그 조각들을 건설 지점까지 곧바로 운반할 수 있다면 공사 과정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들고 가장 파괴적인 부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들어 올리는 힘이 아닙니다. 통제력입니다. 건설용 드론은 좁은 산등성이 위에서 정지 비행을 해야 하고 바람 속에서 위치를 유지해야 하며 작업자나 절벽, 기존 타워, 송전선 어느 쪽으로도 장비가 흔들리지 않게 안전하게 내려야 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윈치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윈치를 장착하는 순간 드론은 단순한 화물기가 아닙니다. 하늘을 나는 크레인이 됩니다. 드론은 스스로를 허공에 안정적으로 고정한 채 탑재물을 지상까지 극도로 신중하게 내려보냅니다.
작업자들은 현장에 트럭도, 케이블카도, 지상 크레인도 없이 손쉽게 적재물을 제자리로 유도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효과를 입증한 프로젝트들. 가장 강력한 증거는 공장 시연 영상 속에 있지 않습니다. 이 기계들이 이미 실제로 투입된 현장에 있습니다. 윈난 프로젝트가 가장 분명한 사례입니다. 작업반은 보호 열대우림 지역에 솟아있는 석회암 본구리들 사이로 초고압 송전탑을 세워야 했습니다. 지형은 험난했고 환경적으로 극도로 민감했으며 코끼리, 이동 통로와도 인접해 있었습니다. 예전 방식대로라면 진입 도로를 내거나 임시 케이블카 혹은 헬기 지원이 필요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선택지를 택하든 비용과 시간 그리고 위험 부담이 더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16대의 중량 화물 드론을 투입해 자재를 현장으로 곧바로 공수했습니다. 사흘 동안 이 드론들은 180톤에 달하는 철강과 콘크리트, 리깅 장비를 허공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프로젝트를 위해 숲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도로를 뚫을 필요도 없었고 산맥을 넘는 임시 케이블카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송전탑은 예정대로 올라갔고 아래쪽 땅은 거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진정한 돌파구는 드론이 건설 현장을 미래처럼 보이게 만든 데 있지 않습니다. 획기적인 점은 바로 접근성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데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신장에서 나왔습니다. 거친 강과 불안정한 경사면 너머에 있는 송전탑에 정비 인력이 도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전 방식으로라면 수리조차 시작하기 전에 작업자들이 위험한 지역을 따라 직접 장비를 운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윈치를 장착한 화물 드론이 작업 방식을 바꿔놓았습니다. 두 차례의 비행으로 필요한 도구들을 옮겼고 전체 배송에 걸린 시간은 30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후베이에서 한겨울에 발생했습니다. 전력선에 얼음이 두껍게 쌓여 장비를 손상시키고 정전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무게가 더해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드론을 활용해 위험 요소를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뜨렸습니다. 한 드론은 통제된 열원을 실어 나르며 전력선에 얼음을 녹였습니다. 또 다른 드론은 매달린 빔을 이용해 얼음을 떨어뜨려 제거했습니다. 이 사례들은 동일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윈난에서는 드론이 대지를 보호했습니다. 신장에서는 드론이 거친 지형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후베이에서는 드론이 전력선의 위험으로부터 인원을 지켜냈습니다. 드론은 모든 작업자, 트럭 또는 크레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업무에서 가장 가혹한 부분만을 정밀하게 겨냥하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이 뒤처지고 있는 이유. 바로 이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량물 수송 드론은 단순히 멋진 공학적 묘기가 아닙니다. 이 기체들은 인프라 측면에서 결정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 분야에서 항상 뒤처져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는 카만 K-MAX라는 중량물 수송 헬리콥터가 있었고 이 기체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위해 무인 화물 수송 임무를 실제로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율비행 중량물 수송기가 위험한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이야기의 속도는 더뎌졌습니다. K-MAX는 계속해서 비싸고 특수한 기체로 남았으며 대부분 군사 목적이나 틈새 산업 현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민간 인프라 도구로 자리 잡지는 못했습니다. 중국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드물게 수행되는 임무를 위한 하나의 거대한 기체에 집중하는 대신 중국 기업들은 더 작은 중량물 수송 드론을 반복적인 민간 작업, 특히 송전망 전역에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단순히 인상적인 기계 한 대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수송 작업 자체를 일상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한쪽은 역량을 입증했고 다른 한쪽은 시장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규제 또한 격차를 더욱 벌렸습니다. 미국에서 대형 드론은 복잡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특히 가시권을 벗어나 비행하거나 인프라 근처에서 운용할 때 더욱 까다롭습니다. 물론 안전 규정이 존재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느린 승인 절차는 실제 현장 경험을 쌓는 속도마저 더디게 만듭니다. 중국은 드론을 하나의 인프라 계층처럼 다루었고 산업적 수요와 제조사, 자격증 제도, 그리고 지방 정부의 지원이 함께 성장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격차입니다. 이 경쟁은 누가 더 센 드론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중량물 수송 드론 작업을 일상적인 것으로 바꿔내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건설의 미래. 건설의 미래는 거대한 드론이
마천루를 구름 사이로 운반하는 모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마 더 조용하고 더 실용적이며 더 강력한 방식이 될 것입니다. 산속 절벽 위로 드론 한 대가 철골을 살며시 내려놓고 작업자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도구들이 강을 건너 날아가며 도로 보수팀이 움직이기 시작하기도 전에 긴급 수리 장비가 손상된 전력선에 도달하는 모습 말입니다. 지난 100년 넘게 건설은 동일한 기본 순서를 따라왔습니다. 먼저 접근로를 확보합니다. 그 다음에 구조물을 짓습니다. 중량물 운반 드론은 바로 그 첫 번째 단계를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자재가 건설 지점까지 날아갈 수 있다면 외딴 산속 송신탑은 더 저렴해지고 강 건너편의 보수 작업은 더 안전해지며 민감한 지형을 가로지르는 전력선 공사는 자연 훼손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이 어디서나 크레인과 도로를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터리 제약으로 비행 시간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강한 바람은 정밀한 리프팅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높은 고도에서는 운반 능력도 떨어집니다. 수백 킬로그램을 옮기는 드론이 완전한 구조 모듈을 들어 올리는 크레인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대규모 도심 프로젝트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크레인이 주도할 것입니다. 핵심은 건설을 바꾸기 위해 드론이 모든 것을 대체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드론이 해결해야 하는 것은 오직 접근의 문제였습니다. 현장 접근 자체가 가장 큰 비용이자 지연이고 위험이었던 곳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에는 더 불편한 이면도 존재합니다. 험준한 산악 지형에 건설 장비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드론은 다른 화물도 그 외진 곳까지 운반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이중 용도의 현실 때문에 미국과 유럽이 중국의 드론 기술을 그토록 예의주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규제만으로 대안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각국에는 자체적인 산업 기반과 승인 체계,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 사례가 필요합니다. 중국의 선두는 반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프로젝트가 거듭될수록 운영자들에게는 더 많은 데이터가, 제조사에는 더 많은 피드백이, 고객들에게는 더 큰 신뢰가 쌓였습니다. 바이럴 영상은 마치 중국이 타워 크레인을 하늘로 들어 올리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실제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현실에 발붙어 있지만 동시에 훨씬 더 중요합니다. 중국은 중량물 운반 드론을 이용해 과거에는 도로와 헬리콥터, 삭도, 그리고 위험한 인력 운송이 필요했던 작업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고난도, 건설 현장에서 가장 먼저 투입되는 장비는 더 이상 불도저도, 트럭도, 크레인도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드론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영상을 통해 건설 현장이나 드론 혹은 인프라가 실제로 어떻게 구축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달라지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말아 주시고요. 이제 댓글로 답해 보십시오. 미국이 아직 이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중국이 이미 중량물 운반 드론을 추격 불가능할 정도로 앞서 나간 것일까요?